택시기사들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대기업 부장 윤태석은 택시 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택시기사가 부파 공작원 출신이었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회사 전 직원에게 윤태석의 진짜 모습이라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윤태석은 세양전자 전략기획팀 부장으로 1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회사 건물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눈치 없는 신입사원 때문에 프로젝트 발표가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태석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아침에 완벽하게 세팅했던 머리카락이 이제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어요. 택시. 태석은 손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마침 한 대의 흰색 개인 택시가 다가와 그의 앞에 멈췄어요. 택시 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으며 태석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죠. 운전석에는 백발이 약간 섞인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감정 없이 울리는 그 소리에 태석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곧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남 라인타워로 가주세요. 빨리 가야 하니까 좀 밟아주시고요. 기사는 대답 없이 미터기를 찍고 출발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태석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손목 시계를 확인하니 6시 15분. 아내였죠. 여보, 오늘 또 늦어. 장인어른 생신인 거 잊은 건 아니지? 태석은 짜증이 났습니다. 물론 잊고 있었어요.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며 그는 인상을 찌푸렸죠.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어쩔 수 없잖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오늘따라 더 길게 느껴지는 빨간 신호등. 태석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아저씨, 여기서 우회전해서 뒷길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막히는데 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태석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이 길이 가장 빠릅니다. 태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든 것이 짜증났어요. 회사에서의 실패한 발표, 장인어른 생신을 잊은 것, 그리고 지금 이 고집불통 택시기사까지. 술 한 잔이 간절했죠.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한 잔 어때? 스트레스 풀려고.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석은 이제 차 안에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커졌죠. 내 말이 그 신입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아? 내가 만든 기획안을 완전히 망쳐놨다니까. 택시기사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통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신호등이 또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태석은 짜증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아저씨, 정말 이 길밖에 없어요? 이러다 1시간은 걸리겠네. 택시기사는 천천히 백미러를 통해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번쩍였지만 곧 원래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엔 어느 길이나 막힙니다. 태석은 혀를 찼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이어가며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죠. 그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래, 오늘은 아예 취해버릴 거야. 이 답답한 하루를 끝내야지. 택시는 천천히 라인타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태석의 짜증과 기사의 침묵이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대화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윤태석은 이미 3잔의 위스키를 비웠습니다. 강남의 고급 바에서 그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태석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신입한테 말했어. 이 정도도 못하면 회사 나가는 게 낫다고. 요즘 애들은 정말 기본도 안 되어 있어.
동료들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테이블에서도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자, 오늘은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마음껏 마셔. 11시가 넘어서야 태석은 바에서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택시를 잡으려 했죠. 마침 한 대의 택시가 그의 앞에 멈춰섰어요. 백미러에서 반사된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지만 취기에 젖은 태석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 목소리, 아침에 탔던 그 택시기사였습니다. 태석은 웃으며 뒷좌석에 몸을 던졌어요. 아저씨 오늘 아침에도 만났죠? 운명인가? 택시기사 이중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어요.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주세요. 블루마운틴 아파트요. 차가 출발하자 태석은 또다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아내에게 늦는다는 전화였죠. 통화 내내 그의 말투는 거칠었어요.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한 번쯤은 이해해 줄 수 없어? 전화를 끄는 태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어요. 다들 나를 이해 못해. 그때 태석은 백미러 속 택시기사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마치 자신을 판단하는 듯한 그 시선이 불편했죠. 뭘 봐요? 운전이나 제대로 하세요. 중훈은 시선을 돌려 앞을 보았습니다. 태석은 술 기운에 더욱 용기가 생겼어요. 요즘 택시기사들은 서비스 정신이 없어. 손님이 왕인데 말이야. 중훈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태석은 그 침묵이 더 짜증났어요. 말을 못해요? 아니면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중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비웃었어요. 운전에 집중? 그거면 충분해요.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그냥 운전이나 하면 돼.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 술에 취해 태석의 말은 점점 더 과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분노와 좌절을 이 낯선 택시기사에게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저씨 같은 택시기사들은 사람 취급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차 몰고 다니는 기계지. 그 순간 중훈의 손이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언가 오래된 깊은 어둠이 그 눈에서 일렁였죠. 차가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추자 중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선 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태석은 순간 놀랐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내가 얼마나 힘있는 사람인지 알면 그런 말 못할 거예요. 중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는 다시 움직였어요. 남은 시간 동안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죠. 마침내 블루마운틴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태석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앞좌석에 던졌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대신 말 조심하세요, 아저씨. 태석은 차에서 내리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는 택시가 떠나는 것을 보지 않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중훈은 차 안에서 태석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태석은 여느 때와 같이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가 지나가자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태석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부장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한기석 차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뭔데? 어제 회사 메일함에 들어온 건데요. 부장님 앞으로 온 겁니다. 태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보자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가 평소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 A사 용지에 정리된 태석의 갑질 사례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입니다. 태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모두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척하고 있었죠. 이거 누가 보낸 거지? 기석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어요. 그냥 회사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태석은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켜자마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죠. 이메일함에는 윤태석의 진짜 모습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와 있었어요. 모든 직원들에게 동시에 보내진 메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태석은 손을 떨며 이메일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그가 택시에서 기사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순간을 녹음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택시기사들은 사람 취급받을 자격도 없다. 마이너스 윤태석 부장. 지난주 화요일 밤 태석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어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나 좀 도와줘. 누가 나를 미행하는 것 같아. 민수는 사설 정보업체를 운영하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태석은 지난주 화요일 그 택시기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차량 번호는 기억나? 태석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영수증을 아직 지갑에 가지고 있었어요. 아, 여기 있다. 서울 남대문바 1352. 알았어. 내일까지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이렇게 코너로 몰고 있는 걸까요? 그는 사무실로 돌아갔지만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평소에는 함께 식사하던 팀원들이 이제는 그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태석아, 그 택시기사 정보 찾았어. 이중훈이라는 사람인데 이상한 점이 많아. 태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점? 주민등록이 20년 전에 말소됐어. 그 이후의 기록이 거의 없어. 택시 면허는 있지만 그것도 최근에 발급받은 거고. 태석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보통 사람은 아닌 건 확실해. 조심해, 태석아. 통화를 마친 태석은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죠. 여보세요? 처음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 넘지 마셨어야 했습니다. 태석은 얼음처럼 굳었어요. 그 택시기사 이중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는 곧 끊겼지만 태석의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윤태석은 충혈된 눈으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죠. 하지만 이제 그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석 씨, 잠깐 내 방으로 와보세요. 한기석이 태석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석은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최근에 사무실에 낯선 사람이 온 적 있나요? 기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은 없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태석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어요.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 그의 책상 위에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안에는 그가 과거에 했던 모든 갑질 행위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내야 해요. 태석은 회사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안팀에 요청하여 지난 일주일간의 영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사무실 앞 복도의 영상에는 아무런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봉투를 두고 갔는데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았다니. 이게 말이 돼? 태석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중훈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담당 형사를 만났을 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전이 없었죠. 협박 증거가 있으신가요? 녹음이나 메시지 같은 것? 태석은 망설였습니다. 전화 협박은 녹음하지 못했고 회사에 온 서류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없지만 곧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태석은 실망한 채로 경찰서를 나오는 순간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인 없음이라고 뜨는 전화였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경찰에 가셨군요. 태석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또 그 목소리였어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당신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지 알아? 지금 날 미행하고 있는 거야? 중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태석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뭘 원하는 거야? 돈? 내가 얼마든지 줄게.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중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할 뿐이죠. 전화가 끊겼어요. 태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귀가 울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죠. 그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다급히 다가왔어요. 부장님, 사장님께서 지금 바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태석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땀을 닦아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태석 씨, 안 깨나. 사장의 책상 위에는 익숙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석의 갑질 사례들이 빼곡히 적힌 그 문서들이었어요. 설명할 기회를 주겠네. 이게 모두 사실인가? 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택시기사 이중훈이라는 사실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태석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만 넘어가진 않을 걸세.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겠네. 태석은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붕괴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태석의 희망도 함께 저물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태석은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수상한 일들로 머리가 복잡했기 때문이죠. 그는 술로 근심을 달래고 싶었어요.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태석은 세 번째 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 무슨 일 있어? 오랜 지인인 박상무가 물었어요.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사실 누가 나를 미행하면서 협박하고 있어. 동료들의 눈이 커졌어요. 태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택시기사야. 내가 한번 말실수한 걸 가지고 지금 나를 망치려고 해. 택시기사라고? 왜? 태석은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대충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는 가볍게 넘어갔죠.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테이블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 기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친구로 경찰 간부라고 소개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중훈이요. 왜요? 경찰 간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부파공작 출신 아니야? 태석은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부파 공작이요? 경찰 간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북한에 침투하는 특수 요원들이 있었어.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지. 대부분 기록에서 지워진 사람들이야. 이중훈. 그 이름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아.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경찰 간부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상상 이상으로 끈질기고 치밀해. 몇 년이고 목표를 놓치지 않지. 게다가 사회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도 알아.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생존 기술이었으니까. 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대를 건드렸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경찰 간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법적인 테두리 바깥에서 움직여. 증거도 남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몇몇 옛 동료에게 알아보는 정도야.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어요. 먼저 그가 왜 당신을 목표로 삼았는지 생각해봐. 그들은 보통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아. 특히 은퇴 후에는. 태석은 과거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았는지.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어. 경찰 간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당신을 통해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는 건지도 모르지. 어쩌면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닐 수도 있어. 술자리는 무거운 분위기로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태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고 택시 대신 친구에게 부탁해 집까지 바래다 줄 것을 요청했죠. 집에 도착한 태석은 문을 꼼꼼히 잠그고 창문도 모두 확인했어요. 소파에 앉아 그는 그날 들은 경찰 간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북파공작원이라. 그가 택시기사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필 자신을 선택한 걸까? 새벽 2시 태석의 심장은 갑자기 통증을 느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겠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증상이었어요.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진통제를 찾아 먹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때 베란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식칼을 집어들고 천천히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태석은 용기를 내어 커튼을 젖혔습니다. 텅 빈 베란다. 하지만 바닥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종이 한 장.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단 3글자. 그런데 그 글자가 태석의 온몸을 공포로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12층 아파트 베란다에 누군가 이런 쪽지를 놓고 갔다니. 태석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CTV에도 수상한 사람은 찍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석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장에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휴가를 냈어요. 그의 가슴 통증은 더 심해졌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집안에 틀어박힌 태석은 끊임없이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태석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회사에서는 점점 고립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는 태석을 보며 아내는 걱정했지만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데 왜 말을 안 해? 아내의 질문에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북파공작원 출신의 택시기사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누가 믿겠어요? 결국 아내는 친정으로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당신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연락해요. 태석은 이제 정말로 혼자였어요. 그의 심장 통증은 더 심해졌고 의사는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입원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병원은 너무 취약한 장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석은 절망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는 이중훈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택시 번호를 통해 민수가 알아낸 주소를 가지고 그는 한강 근처의 오래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아팠지만 이제는 그런 통증에 익숙해진 터였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한 태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계속 도망치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인터폰을 눌렀죠. 누구십니까? 그 목소리. 태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저 윤태석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문이 열렸어요. 이중훈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들어오십시오. 태석은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중훈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필요한 가구만 있을 뿐 어떤 장식품도 없었죠.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중훈과 몇몇 남자들이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왜 오셨습니까? 이중훈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어요. 태석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지 알고 싶어서요. 이중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선을 넘으셨기 때문입니다.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택시에서 한 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중훈은 잠시 태석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모욕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당신을 판단할 권리가 있죠. 태석의 가슴이 다시 아파왔어요. 그는 소파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내가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제발. 이중훈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가서 물 2잔을 가져왔습니다. 한 잔을 태석에게 건네며 그가 말했어요. 제가 북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내였습니다. 때로는 몇 년이고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판단력이었어요.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누구를 믿을 수 있고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태석은 이중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을 파괴하려는 건지 아니면 단지 경고를 주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그저 택시기사로만 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이중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고 다른 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그건 제가 북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태석은 이중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이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당신은 나를 교훈으로 삼고 있는 거군요. 이중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집을 나서는 길, 태석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이중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결과도 당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태석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불려갔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별거 중이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태석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반성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죠.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택시기사들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태석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 통증은 계속되었고 의사는 심근경색 위험이 있다며 약물 치료와 휴식을 처방했어요. 육체적 고통 속에서 그는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밤 태석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그의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태석은 느릿느릿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태석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태석은 상자를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중훈이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다른 남자들도 있었죠.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임무 1993년. 쪽지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12시 기다리겠습니다.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문으로 향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이중훈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택시기사 복장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태석은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이중훈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태석이 들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받으셨군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중훈은 창가로 걸어가 밤의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경고는 드렸습니다. 선 넘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태석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이중훈은 천천히 돌아서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북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의 품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태석은 소파에 앉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왜 하필 저예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이중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단순히 한 택시기사를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했죠. 내 같은 운전기사들은 사람도 아냐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태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그는 통증에 얼굴을 찌푸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괜찮으십니까? 이중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태석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이중훈은 태석의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있었죠. 이중훈은 진지한 눈빛으로 계속했어요. 저는 당신을 교훈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이중훈은 그를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 깨우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중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시작할 기회로 여기겠습니까? 태석은 갑자기 심한 통증에 앞으로 굽혔습니다. 이중훈은 재빨리 다가와 그를 부축했어요. 구급차를 불러야겠습니다. 태석은 이중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땀에 젖어 있었어요. 가기 전에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중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 와서지만 감사합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지역 신문의 작은 기사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윤태석 전 부장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이중훈은 조용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택시 안에 앉아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호출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실려간 태석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결국 몇 달 후 재발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마지막 몇 달 동안 태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특히 과거에 모욕했던 택시기사들을 찾아다니며 사과했어요. 또한 지위를 이용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을 위한 상담소에 자신의 퇴직금 대부분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중훈에게도 긴 편지를 남겼죠. 당신은 나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배운 교훈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네요. 이중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가 택시기사가 된 것은 은퇴 후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태석을 만난 것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북파공작원 시절 그는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을 통해 그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인지도 모르죠. 무전기가 다시 울렸어요. 이중훈은 응답했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그는 차를 출발시켰어요. 강남역 앞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중훈은 차를 멈추고 그를 태웠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남자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공허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냥 조용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이중훈은 백미러로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모습이 태석과 오버랩되었습니다. 같은 눈빛, 같은 자세, 같은 고립된 영혼. 알겠습니다.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잠시 후 이중훈은 한강변에 차를 세웠어요. 뒷좌석의 남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왜 여기서 멈추시나요? 이중훈은 미터기를 껐습니다. 가끔은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중훈을 바라보았어요. 택시기사 치고는 철학적이시네요. 이중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도, 저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도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그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중훈도 차에서 내려 그의 옆에 섰어요. 요즘 정말 힘들었거든요. 남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양심까지. 이중훈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남자는 계속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섰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네요. 이중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놀란 눈으로 이중훈을 바라보았어요. 이중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택시기사와 승객이라는 경계를 넘어 그저 두 사람으로서요. 밤이 깊어갈수록 남자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어요. 그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네요. 이중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택시에 올라탔을 때 남자는 물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예전에 특별한 일을 하셨나요? 그냥 평범한 택시기사 같지는 않아서요. 이중훈은 백미러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특별한 일이라 그저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이중훈의 눈빛에서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택시는 다시 도시의 불빛 속으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중훈은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어요. 북파공작원 시절의 훈련 사진, 가짜 신분증들, 그리고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들의 사진. 이제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긴 얼굴들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윤태석이 남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중훈은 그것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진정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교훈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중훈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태석은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단지 공포 때문에 그런 척한 것일까?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면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중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의 오래된 전우이자 상관이었던 강철민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죠. 시골에서 조용히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철민은 이중훈이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과거의 인물이었습니다. 2시간 반을 운전해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철민의 집은 마을 끝자락 작은 밭이 있는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이중훈이 차에서 내리자 철민이 마당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오랜만이군, 중훈아. 두 사람은 조용히 악수를 나눴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우정이 담겨 있었어요. 들어오게. 철민의 집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군 시절의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어요. 그들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태석이라는 사람 이야기는 들었네.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지. 이중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정말 변했던 걸까요?
철민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사실이니까. 이중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밭에는 초록빛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또 다른 교훈을 찾을 생각인가? 이중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윤태석이 마지막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그냥 택시기사로 살려고 합니다. 철민은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럼 왜 아직도 택시를 모는 거지? 충분히 쉴만도 한데. 이중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아서요. 그들의 삶,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철민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건 결국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인물들, 잃어버린 동료들, 그리고 지금의 평화로운 삶에 대해서요. 해가 저물 무렵 이중훈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끔 와서 이야기나 나누세. 철민의 말에 이중훈은 미소로 답했어요. 그러겠습니다, 대령님. 돌아오는 길, 이중훈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차 안을 채웠어요. 서울의 불빛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득 태석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이중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당신 덕분에 진정한 인간으로 살 수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이중훈은 택시를 시동 걸고 거리로 나섰어요. 한 번의 임무가 끝났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그의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는 무전기를 켜고 응답했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택시는 밤의 서울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이중훈은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바라보았어요. 비어있는 자리지만 곧 누군가의 이야기로 채워질 공간.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길을 안내해주는 것. 더 이상 국가를 위한 비밀스러운 임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 강남역 앞에서 한 여성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중훈은 차를 멈추고 그녀를 태웠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광화문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여성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중훈은 백미러로 그녀를 살펴보았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힘든 하루였나요? 여성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중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의 표정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성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맞아요.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이중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들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밤의 서울을 달리는 택시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은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괜찮으시다면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이중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택시는 계속해서 도시의 불빛 속을 달려갔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중훈이 찾은 조용한 베테랑으로서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작은 조언을 건네며 그들이 각자의 선을 넘지 않도록 조용히 지켜보는 것. 택시의 불빛은 서울의 밤거리에서 작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